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만이 제시한 그 전망 이론에서도 동일한 크기의 이익과 손실이 주는 심리적 효과는 비대칭적이며 손실은 이익보다 약 2배 이상 큰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A집단과 B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A집단은 생산량이 목표를 초과하면 상여금을 지급하는 구조였고 B집단은 상여금을 먼저 주고 생산량이 목표를 밑돌면 회수하는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손실과 획득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민감할까요? 인간은 손실을 피하려는 본능의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이런 현상은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더 행복한 이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인간의 뇌가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진화적으로 생존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빠르게 감지하고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실이나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편도체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 영역은 공포와 불안을 감지하며 도전적인 자극보다 회피 반응을 우선시하도록 작동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만이 제시한 그 전망 이론에서도 동일한 크기의 이익과 손실이 주는 심리적 효과는 비대칭적이며 손실은 이익보다 약 2배 이상 큰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보다 무언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더 강력하게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자, 이런 사실은 기업과 조직의 동기부여 전략 및 보상 시스템을 설계할 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실제 실험에서도 검증이 되었는데요. 그 A집단과 B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A집단은 생산량이 목표를 초과하면 상여금을 지급하는 구조였고 B집단은 상여금을 먼저 주고 생산량이 목표를 밑돌면 회수하는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집단의 생산성은 약 한 4에서 9% 증가한 반면 B집단은 한 16에서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B집단에서 더 큰 생산성이 나온 이유는 바로 상여금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실험에서 그 A집단은 상여금을 획득하는 방식이었고 B집단은 상여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명 줬다 뺏어라 전략이죠. 사람들은 획득의 기회보다는 손실을 피하는 데 더 큰 관심과 동기를 느낀다는 사실을 이번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 크리에이터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동반 향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까지 다양한 SS를 운영하면서 월 한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31살의 크리에이터 K 대표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얻어지는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지식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했고요. 이렇게 만든 수익 파이프라인만 10개가 넘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어떻게 해서 사업을 지속하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분이 말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축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유튜브에 영상 5개를 올렸을 때 반응이 없어서 유튜브를 한 달 동안 쉬었어요. 그 시간 동안 영어권 타깃을 목적으로 영어 채널에 집중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채널의 구독자가 100명이 된 거예요. 저는 구독자 100명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영상을 올렸습니다. 100명이 되었는데 제가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어설프지만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100명한테 감사해서 그들을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1000명이 되게 되었고 1000명을 만족시키다 보니까 10,000명이 만족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한 10,000명 정도의 구독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딱 올렸을 때 반응이 바로 오길 원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도 현타가 오거든요.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100명을 실제로 여기 데려다 보십시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대감을 낮추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성장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퀀텀 점프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퀀텀 점프라는 것은 어떤 개가 작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다가 어느 일정 시점에 도달했을 때 갑작스럽고 비약적인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K 대표의 이야기처럼 초기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축적의 시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반복이 쌓이고 꾸준한 시도가 계속되면 그 안에 담은 작은 메시지가 서서히 응축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은 전혀 다른
궤도의 도약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 단계부터 큰 반응을 기대하고 빠른 성과를 원합니다. 현실은 다르죠. 동반 향상도, 리더십 발현도, 개인의 성장도 모두 퀀텀 점프를 기다리는 축적의 시간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대감을 낮추는 겸손함,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일관성, 그리고 작은 노력이 내일의 도약을 만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요즘 세대 아이들은 말이 안 통해. 답답해 죽겠어. 세대 차이는 인간이 생존한 세계부터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세대가 다르다라는 인정하는 것부터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본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시대는 리더가 정답을 제시할 수도 정답을 갖고 있지도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과 팀원들과 같이 함께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내비게이션 리더십이라고 했죠. 프로젝트형 리더십으로 인해서 서로 같이 함께 탐색하는 리더십이 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 리더를 받아들이는 이런 두려움 현상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더십을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언어로 다르게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움도 따지고 보면 그 속에 긍정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타인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바로 리더십은 그런 여정 속에서 완성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